오늘은 2024년 10월 4일이고요. 이인성 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이인성 기념사업회에서 지금 김태곤 선생님을 모시고서 이인성 연구자이신 김태곤 선생님을 모시고서 이인성 작가에 대한 구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구술을 진행할 인천사연구소 김상태 허은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구술 절차상 필요한 사항들 몇 가지 확인하고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술을 해주실 선생님의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함하고 생년월일하고 출생지하고 지역 경력, 전공 분야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김태곤입니다. 1966년 6월 8일생 부산에서 출생했습니다. 대학에서는 미술 실기를 전공했습니다. 서양화를 전공했고, 영남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전공해서 미술사에 대한 여러 작가들의 작품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현재는 1993년도 대구백화점에 취직을 해서 거기에 있는 갤러리, 대백프라자 갤러리에서 이제껏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이인성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케대, 청전 이상범, 다음 최영림, 정규등, 대구 근대, 그리고 현대 작가들의 작품들을 재조명해보는 기획전을 한 500여 회 기획을 했고, 그리고 대구미술관, 포항시립미술관, 경주예술의 전당 운영위원 및 작품 수집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예. 김 선생님이 이인성과 관련을 맺게 되게 처음 계기가 어떤 게 되었었는지. 예. 이인성이라는 작가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은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대구에서 미술사를 전공하면서 이인성을 금명하지 않고는 도저히 미술사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 논문이 대구 미술 수용과 발전에 대한 모색에 대한 내용을 썼었는데 거기에 이인성 선생이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근데 그 당시 활동했던 서동진이라든지 박명조, 김용주 여러 작가들 중에서 이인성 선생이 워낙 독보적인 존재였고 특출한 작품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인성 작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펼쳐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인성보다는 연배로 보면 서동진 선생님도 먼저 그렇죠. 있었던 것 같은데 그쪽 먼저 안 하고 이인성을 선택을 하셨네. 예술가의 삶과 예술 세계라는 게 지가 예술 활동을 펼친 작가들에 대해서 다 높이 평가하는 건 아니죠. 이인성은 38세라는 짧은 생을 살다 가셨던 요술가였지만은 거의 삶 자체가 예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태어나면서부터 유년기, 청년기, 그리고 사고사가 일어났던 한국 전쟁 기간 동안 거의 예술 세계는 아마 한국 미술사에서도 뼈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독보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에 대한 심도가 깊어졌고 많은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인성에 대한 관심 중에서 선생님이 첫 연구자로서 제일 먼저 끌렸던 게 뭘까요? 당시에 저는 이인성의 삶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해봤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했던 시대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던 가정에서 예술을 선택했고 자기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인성이 뒤늦게 수창학교를 들어갔고 그리고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대구 미술사에서 취직을 해서 미술을 공부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일본 유학을 가고 일본 유학 도중에 조선미술전람회라든지 재전에 출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일제강점기라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술가로서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
있지 않았나, 이인성만의 방법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올곧이 해왔던 이인성의 삶이 예술로서 1930년대 전후의 대작들을 만들어내고 꽃피움으로써 한국 미술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매력이 제가 이인성 작가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있었던 궁극적인 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미술 전공이 아니고 역사 전공이라서 이 이인성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인성의 출생 연도가 1912년이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일제 강점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 예. 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구술을 하기 예. 위해서 저도 이제 내용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과연 그랬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 의문이 있어서 예. 아마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이인성의 한국화단에서 이렇게 많은 대접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 관선 출품했던 뭐 이런 것들을 그렇죠. 이야기하는데 예술가로서 그 시대가 일제식민지 시기에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면 그럼 그것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지 않을까? 다른 작가들은 그럼 하나도 안 했단 얘기인가? 이런 의문을 좀 갖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지. 이인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찍이 1928년도에 조선 아동미술대람에서 출품을 해서 상을 받고 그 이후에 조선미술대람에 처음 출품을 하게 되죠. 그 출품작 자체가 수채화 작품이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졸렬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천재성이 보이는 그런 작품이었고 이내 일본 유학하기 전인 1921년 이전의 작품들을 보면은 한 해 한 해 작품들이 성장해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소위 식민차에서 조선인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기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또 당시에 1918년부터 있었던 영우회나 향토의 그룹 활동도 있었지만은 그거는 대구라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던 작품이었고 이인성이 꿈꿔왔던 화가라는 그 굴레는 아마 대구라는 굴레를 벗어나서 그래도 서울에서 당시 경성이죠. 경성에서 이인성이라는 이름 석자를 날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적인 부분에서 조선미술전람회를 택했던 것 같고 그 시기가 이인성이 활동했던 시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설립이 됐고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간에 이 6.25 전쟁 이후에 이인성이 사망한 이후 그 이인성에 대한 친일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인성이 조선미술전람회나 아니면은 일본 유학을 통해서 재전이나 여러 일본 공모전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일본 신문에 스포트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조선 총독부에서 요구하는 해화봉공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문화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우리가 알고 있던 이당이나 청전이나 다른 작가들처럼 그렇게 해화봉공은 하지는 않았죠. 그런 면에서 이인성 나름대로의 예술적 철학, 삶의 미의식은 충분히 작품에 담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시기에 보면은 적어도 이제 문화예술 쪽에서는 그 당시에 경성, 서울, 예. 그 다음에 평양, 예. 그 다음에 여기 대구. 예. 요것들이 아마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인성은 왜 이 대구에서 떠나지 않고 여기서 계속 적어도 유학 가기 전까지 왜 여기서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부모님들이 이인성의 부친 어른들이 수원에서 대구로 1900 초반에 이사를 오셨죠. 그래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집안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셨고 그 상황에서
터전을 잡고 지금 이인성 고택이라는 곳이 종로초등학교 뒤편에 있습니다. 확인된 게 종로초등학교 뒤편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종로초등학교는 제일 소학교로 해서 일본인들만 다니는 학교였고 거기서 5km 이상 떨어져 있는 수창학교를 다녔고 그 수창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 6학년까지 도화라고 하죠. 그 당시에 미술 수업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을 놓치지 않고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스승이었던 서동진 선생이 대구 미술사에 취직을 시켜서 활동을 했었고 거기에는 단순히 예술 활동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음악인이었죠. 윤복진 그리고 무영당 서점을 운영했던 이건무 씨, 예, 또 이인성을 추정했던 김용조 이런 가까이 있던 친구들이 대구에 늘 있었기 때문에 이인성은 아마 쉽게 대구를 벗어나서 예술 활동을 펼치지는 않았을 거고 그리고 1928년도에 있었던 영과회 같은 경우는 젊은 나이였지만은 이인성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 줬었고 그리고 1920년도에 있었던 그 향토의 창립전 같은 경우는 제1회 창립전에 제일 먼저 이름을 올렸던 게 이인성이었습니다. 그만큼 지역에서는 미술하면은 이인성을 제일 먼저 내세웠고 이인성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인성은 대구를 벗어나서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내려는 생각은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지역에서 보면은 대구 사람은 아니잖아요. 수원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요. 어른이 수원에 계시다가 대구로 대구에서 태어났고 예, 대구에서 태어나시기는 대구에서 태어나셨죠. 식민시기 이야기들은 너무 이제 이야기들을 참 예민하게 건들 부분이 많아서 그냥 그런 정도로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연구자로서 그 이인성을 바라보면서 이인성이 한국 현대 미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여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당시 미술이 서양화라는 장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물론 뭐 서울의 고이동이나 평양의 김간호가 동경대학을 졸업하고 들어와서 미술에 대해서 전파가 됐지만은 아마 그런 영향들이 대구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고 그 당시에 대구에 거주했던 일본인 화가 내지는 일본인 미술 선생들을 통해서 미술을 접하게 되었을 거고 그리고 주도적으로는 서동진이라는 그의 스승을 통해서 그림을 배우게 됐겠죠. 이인성은 그 당시 작품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철저한 아카데미즘에 준하는 그런 사실적인 표현과 그리고 재료 기법 여러 가지를 서양 미술 입문 과정들을 차곡차곡 헤쳐왔고 그리고 수창학교를 입학하기 전인 1922년 전에 서당을 몇 년 다니면서 서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또 서예를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적인 미여식과 한국적인 서예의 표현 기법을 나름대로 익혔던 부분이었고 그걸 서양화 장르와 접목시켜서 그 당시에 후기 인상파가 주종을 이루던 일본의 미술 양식과 우리나라의 미술 양식을 접목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했다는 것들이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이인성의 그런 작품들 그리고 대표작은 아니지만은 수차 작품들이라든지 화첩에 있는 그런 작품들을 보면은 그 시대에 활동했던 우리나라의 다른 서양화 작가들하고는 조금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게 그럼으로써 이인성은 그 아카데믹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한국적인 조형의식이 뭔가에 대해서 기술하고 싶었던 그런 욕구들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1950년 사고로 인해서 그 꿈을 펼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이인성이 한국 전쟁을 무사히 끝내고 화단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한국적인 현대적인 조형 양식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만들어졌을 거라고 유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예. 그 이인성이 서당을 다녔다라고 예.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서당에서 글씨도 배우고 또 붓을 쓰는 그렇죠. 방법을 예. 배웠을 예.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들 일정 부분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영향을 모아져 있을 줬죠. 거다라는 예. 생각인데, 이제 저의 역사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유인성의 가정이 조금 불우했다, 그러니까 예. 경제적으로 이렇게 예. 표현했는데 서당을 다닐 정도면은 그렇게 불우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집안이 많이 힘들다라고 해서 이인성이 학교를 못 다닐 정도는 아니었고 그렇게 여유로운 집안은 아니었지만은 이인성 어른들은 나름대로의 자녀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수청학교를 2년간 늦게 다른 동급생들보다 2년 늦게 보냈던 이유가 그렇게 해서 서당에서 공부를 하고 뒤늦게 입학을 했던 그런 부분이었고 그거는 그 당시에 뭐 활동이나 자료를 보더라도 한학을 공부하는 것들은 집안 내력으로 되어서 뭐 꼭 그 집안 형편이 좋다 해서 한학을 꼭 배우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집안 형편 상관없이 한학을 공부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거는 뭐 시대적인 부분하고는 무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인성의 학교 생활에서 예. 이 도화 부분에서는 항상 10점 만점에 10점을 맞았다라고 했는데 예. 그런 부분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뭔가 어디서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냥 원래 내재적으로 있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예. 뭔가 영향을 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하는 것들이 혹시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인성이 각종 공모전에서 큰 상을 받으면서 천재라는 조선 화단의 조선화가 천재화가라는 그런 칭호를 붙였던 게 그냥 공모전에서 큰 상을 받았다라고 해서 붙이는 게 아니고 그만큼 기본적인 소양이 예술에 대한 미적인 감각이 뛰어났다라는 부분들이 입증되는 부분이고 어린 시절부터 그런 미술에 대한 끼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내는 일화를 보더라도 이인성이 그 수동진이라든지 기성 화가들이 대구에 있는 상격동에 있는 저수지에 스케치를 가는 걸 알고 그 자리에 이인성이 가서 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그 수동진의 눈에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하니까 수청학교 다니고 있는 이인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뒀고, 그러니까 수동진이 다시 시내로 들어와서 수청학교 주기양 선생을 만나서 아니 이 학교에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계속 지도를 해서 미술 작가로서 대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 이 친구를 그렇게 지도를 하자라고 해서 했던 그런 예만 들더라도 이인성이 어릴 때부터 얼만큼 예술에 대한 끼 그리고 본인이 그 집안 환경을 상관없이 예술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이제 선생님 연구자로서 이인성이 작품들을 예. 이제 유아 단계에서부터 그 돌아가기 전까지 쭉 이렇게 예. 봐 오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인성의 작품들이 이렇게 어떤 변하는 모습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대정도를 해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죠. 초창기 작품들은 뭐 이인성이 수청학교를 졸업하는 1928년 그리고 조선 아동미술 전람회에 그
그 촌낙이라는 작품을 출품하고, 그때는 말 그대로 그냥 수채화의 입문 과정에 있던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선미준의 작품을 내고 거기서 첫 번째 수상했던 세모가경이라는 수채화 작품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10대라고 하기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날렵한 테크닉, 수채화를 놓는 그런 테크닉들이 작품 속에 담겨 있었었고, 그 이후에 1931년도에 유학 가기 전후로 해서 그 작품을 보면은 수채화를 가지고 불투명 수채화를 많이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꼭 유화 같은 느낌이 드는 불투명 수채화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 당시 이인성은 재료학적으로는 아마 이 유화 물감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수채화 물감을 가지고 두텁게 발라서 표현하는 그렇게 나온 작품들이 그 계산동 성당이라든지, 그다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정무라 가이유라든지, 예, 그런 작품들은 충분히 유화에 대한 입문 과정을 아카데믹하게 연구를 하신 거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 유학을 가서 태평양 미술학회에서 본격적으로 서양화 재료나 기법에 대한 연구를 가져왔었고, 그리고 30년대 중반부터 작품들에 대한 크기, 사이즈들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 작품이 커진다라고, 사이즈가 예. 커진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표현력에 자신이 있다는 거였죠. 표현력에 자신이 있다. 예. 그 전까지는 자그마한 그림을 주종이 돼서 그림을 그리다가 그 1934년도에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특선을 받았던 가을 어느 날 같은 경우 100호의 대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35년도에 경주의 상국이라는 작품도 거의 대표작입니다만은 여전히 큰 작품이었고, 그리고 1944년도에 그렸던 해당화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크기가 150호. 그러니까 들어올 때 현관에 예. 실제 작품을 보면은 지금 리움 미술관에 수장되어 있습니다만은 작품 크기가 거의 2m에 육박할 정도로 큰 작품들인데, 거기를 가득 메우고도 남을 정도의 테크닉이 출중했기 때문에 작품을 그렇게 표현하셨고,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인성이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대작들, 그리고 조선미술전람회라는 조선총독부가 주최하는 행사에 식민지 국민으로서 출품을 해서 당당하게 상을 받고, 거기에는 저항의식, 일본에 대한 저항의식과 나름 조선인으로서 가지는 항일 정신이 담겨져 있었던 것들을 그 당시에 아마 조선총독부에서는 발견하지 못했겠지만은 지금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저항의식이 강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죠. 그리고 그 작품들을 통해서 조선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강하게 담겨져 있었고, 이런 것들이 시대별로 다 변해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저항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 일반인들 잘 모르잖아요, 대중들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 나름대로 이인성이 어쩌가 뭐 메모를 했다든지, 예. 아니면 어떤 그런 것, 무엇을 가지고 그 근거를 무엇으로 찾고 있는 건지. 똑같은 상황이죠. 저희가 시대적인 상황에서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이인성보다 나이가 한 살 어렸던 이케대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예. 경북 칠국 출신이고, 이인성과 똑같이 수청학교에 전학을 와서 졸업과 동시에 이케대는 이인성에 비해서 상당히 집안이 좋았었고, 그리고 그 이케대의 형인 이여성은 사회운동 활동했던 멤버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케대는 일본의 동경 제국미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작품을 그렸습니다만 상당히 서사적인 내용 그리고 이키데도 조선미술전람회 출품도 한 번이지만 출품을 했었고 일본 유학을 통해서 여러 공모전에 입상을 했었고 근데 그분의 작품에 대해서는 전혀 친일적인 내용이 없었고 나름대로의 시대를 대변하는 지루국의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예술가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인성 앞에 항상 조선미술전람회가 낳은 최고의 화가라는 그런 맷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1934년도에 그렸던 가을 어느 날 같은 경우는 반나의 얼굴로 몸으로 뒤늦은 가을이죠. 꼭 올해처럼 9월이나 10월이 돼도 한낮에 온도가 높은 이런 온도였을 것 같아요. 반달을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 시대적 상황이니까 늦은 가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가을에 조선의 여인이 우통을 벗고 있을 수도 있겠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1930년대 때 오픈된 공간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 뒤에 활짝 펴져 있어져야 하는 해바라기가 힘없이 쳐져 있는 그런 그림.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과연 이인성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그 반달을 하고 있는 여인이 꼿꼿이 고개를 들고 응시하는 모습. 비록 우리의 처지는 힘든 처지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독립되고 그리고 충분히 과거의 북위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저항의식을 표현했던 거고 그 작품은 35년도에 있었던 경주의 상곡이라는 작품에서 고스란히 연결이 되는 거죠. 저 멀리 보이는 첨청대를 쳐다보고 있는 아동의 모습 그 아동 뒤에는 이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아동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아동이라는 게 뭡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조선의 신라의 그 당시에 그런 북위영화를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바닥에는 조선을 상징하는 적토의 그런 배경들 그런 것들을 당시에 그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된 작품들을 보면서 일본인들은 감히 생각 못했겠지만 조선의 관람객들은 충분히 이인성의 작품을 보면서 우리의 처지가 이렇지만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인성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인성만의 그 기법이나 어떤 스타일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색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연구자로서 선생님이 보시는 이인성이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나 스타일에 대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인성만이 할 수 있는 했던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인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전부터 이거는 이인성뿐만 아니고 그 영가에서도 충분히 달았었고 대구에서 1930년대에 창립되었던 향토회 같은 경우는 향토라는 로컬리즘이라는 이 칼라를 가지고 전체적인 미술 사조를 아우르는 그런 하나의 주제로 가져갔었는데 이 로컬리즘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 있어서 향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향토색이라는 거는 일본에서 넘어와서 로컬리즘이라는 게 이야기가 되는 일본에서 걔네들이 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림들을 로컬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인성과 그 당시에 활동했던 향토의 멤버들은 전형적인 한국적인 컬러 이 한국의 로컬리즘의 이제 그 향토색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작품으로 표현하려고 했었고 그게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 거였죠. 그래서 그게 뭐 그 당시에 활동 일본에서
줄을 이뤘던 후기 인상파하고 같이 가져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마 서양 미술을 도입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 아카데믹한 과정하고 접목이 가장 쉬웠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뭐 야수파라든지 표현주의 기법들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런 인상파와 향토주의, 향토제하고는 어느 정도 표현 기법이나 양식들이 매치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인성 나름의 그림들이 다른 화가들하고 차이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예를 공부를 하다 보니 동양화에 대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됐었고, 동양화 기법 중에서 구루법과 몰골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선을 표현하고 선에다가 메꾸는 구루법이 있는가 하면은 선이 없는 상태에서 표현하는 몰골법이 있고, 이인성이 가지는 표현 양식 중에서 가장 대두되는 표현 양식이 그런 기법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어떤 작품들을 보면은 그 주제 아웃라인을 해서 구루법을 표현해서 내기도 하고, 또 어느 작품들을 보면은 전혀 경계가 없이 몰골법식으로 해서 경계를 흐트려서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작가들과 그 당시 활동했던 작가들하고의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아마 서양화에서 유럽에서 있었던 그런 양식하고는 다르고 다분히 한국적인 그리고 대구적인 그런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런 요소들이라고 하는 게 예술가는 이제 이 미술가의 경우에는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예. 그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론적인 것들도 나름대로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굳이 이인성이 그런 표현 기법을 쓰면서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왔다라고 해서 기록을 남기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인성이 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 수채화, 유화, 드로잉, 수묵 여러 작품들을 남겼었는데 거기서 본인이 몸에 체득되어 있던 그런 테크닉이나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익혔던 그런 표현 기법들이고 양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했던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만약에 이분이 무슨 이점을 연구를 해서 이점에 대한 부분들을 후기인상파는 이런 유파의 작품들이었고 뭐 낭만주의는 이랬었고 그래서 나는 어떤 그림들을 해서 표현하겠다라고 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케데의 작품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많죠. 낭만주의 화파들, 들라쿠레아의 그런 영향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자기 작품을 논의하면서 나는 서양 미술의 무슨 사주에 누구의 화가의 영향을 받아서 이걸 이렇게 학풍을 개성 발전시켰다라고 물론 이제 예술가 않았거든요.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겠지만은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과거의 사람들이고 그 작품을 지금 놓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적어도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표현이 됐을 때는 그네들의 살아온 성장 배경도 있을 거고 그네들이 받아들인 학문적인 뭐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영역에 뭘로 표현이 될 텐데, 그랬을 때에 이 이인성의 경우에는 그런 기반들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궁금해서, 뭐 조금 전에 아까 이제 그 가을날이가 그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저항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표현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건가? 그게 그렇지는 않을 거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인성의 경우에는 연과의 활동도 하고, 근데 그 연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림 그린 사람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글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데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갖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유학을 갔을 때는 또 거기에 나름대로 또 자기 공부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예. 그것들이 이제 그림으로 표현이 될 텐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이인성은 그가 갖고 있는 예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연구자들이. 예. 한마디로 얘기한다는 게 사실 어렵죠. 그렇죠. 불가능한 이야기고. 예. 그렇죠. 그죠. 이게 참 짧은 생애를 살다 가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그렇죠. 그분이 말년에는 어떻게 작품들을 지속해 나갈 거다라고 사실은 유추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비근한 예로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 이인성과 거의 유사하게 사고사로 그분도 돌아가셨지만은 짧은 생을 살고 가셨고 그분도 그렇게 유작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남아있는 유작을 가지고 이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예술 세계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양 미술에서도 고흐의 작품을 놓고 이분이 어떠했다라고 사실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해요. 사실 예술가들이 예술을 활동이라는 게 미술 작가들은 끝없이 파헤치고 거기에 대한 시대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묶어서 이렇게 했을 거다 저렇게 했을 거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했을 거다라고 유축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분이 정확한 의도라는 것들은 사실 캐치내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죠. 하지만 이인성 같은 경우 특수했던 이 우리 일제강점기라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만약에 앞서 말씀하셨던 그 권진규라는 작가 같은 경우도 일제강점기 때 무사시노 대학에 유학을 가서 그림을 조각을 하셨고 쭉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조금 그분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권진규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 가야 되는 기본적인 루트들을 철저하게 따라서 대학 교수라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인성은 즐거움의 시간을 보내왔었죠. 1934년도에 일본 유학을 가 있는 도중에 부인 김옥순 여사를 만나게 되고 김옥순 여사와 함께 다시 대구에 들어와서 장인어른이 운영하던 남산병원에 아틀리에를 꾸미고 그리고 거기서 이인성 양화연구소를 만들어서 나름의 예술가의 삶 그리고 나름대로의 아까 말씀드렸던 권진규가 그랬다라면 본인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단계를 밟아 올라갔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1942년도에 김옥순 여사가 병사하고 난 이후에 이인성의 꿈은 산산조각 나버렸고 그리고 예술적인 표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약간 암흑기에 접어든다고 해야 됩니까? 작품들이 그런 요소들이 많이 보이죠. 그럼 예술가로서 예. 그러니까 부인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 생에서 지향하던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서 예술도 같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늘 이해를 하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성이 남겼던 그러니까 부인과 사별한 이후에 남겼던 그림들을 놓고 보게 되면은 힘들었던 이인성의 삶이 힘들었다는 부분들이 절실하게 나타난 거죠. 비근한 예로 이인성의 작품들을 놓고 보게 되면은 자화상도 그렇고 여인의 모습들을 놓고 보게 되면은 얼굴 중에서 눈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혹자들은 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린 화가가 눈을 저렇게 미완성처럼 표현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그 시기가 이인성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져 있던 시기였고
예, 그걸 굳이 예술가의 이 시각, 자기가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걸 자기의 작품으로 표현을 했던 거였고, 예,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된 거고, 1944년도에 인성은 다시 해당하는 작품 대작을 제작을 해서 조선미술들의 마지막 조선미술들람회죠 출품을 해서 큰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렇듯이 그 시기가 본인이 부인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본가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김옥순 여사가 있던 이 남천병원에서 딸 애양을 데리고 나오면서 그렇게 심리적인 사항 그런 것들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예?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눈에 그 눈을 그리지 않았다라고 요 예술 동양에서 그 용을 그리고 나면 마지막 단계 제일 힘든 게 사실은 활용점정에 눈을 그렇지. 찍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저항의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로 그렇게 눈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의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눈을 찍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은 이제 화풍이 좀 기법에 예. 좀 변화를 말씀을 하시는데 거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좀 오해가 되는 건지. 그 작품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눈을 제대로 저기 보는 애양이라든지 소년의 모습들은 눈을 또렷하게 그리고 표현이 됐습니다만은 첫 번째 부인을 떠나보내는 그 점에서 작품들이 보면은 한시적으로 그런 하풍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계속 그 하풍이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게 그런 본인의 심리적인 사항이 그대로 작품에 투영이 됐고, 그 위에 있는 작품들이 다시, 과거에 또 이인성의 모습, 자기가 표현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리고, 충분히 해당화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저는 저항의식이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갈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러한 자신의 불우한 상황들을 극복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이 유학 이인성의 경우 작품을 놓고 얘기를 할 때 유학을 하기 전하고 유학을 한 다음에 딱 구분을 해서 본다면 어떤 게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기에 있었던 유학을 떠나기 전 같은 경우는 1931년도에 유학을 가게 되죠. 그것도 자비로서 갈 수 없는 상태였고 그 당시에 경북 여고에 있었던 백신숙이라는 교장 선생이 학자금을 대어줘서 유학을 가게 되고 그 당시에 그랬던 작품들은 다분히 수채화 중심의 작품들이었고 킹크레용 회사에 급사로 일을 하면서 제대로 돼 있는 이 서양 재료들을 접하게 된 거죠. 접하게 되면서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아카데믹해져 있고 그리고 구도라든지 표현 기법도 다분히 서양 미술에서 나오는 그런 기법들이 함께 배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아카데믹한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수파적인 그런 강한 컬러가 들어간 작품도 다분히 나오는 것 말년의 작품들이 보면은 그런 것들이 유학을 통해서 여러 유파의 작품들을 섭렵하면서 나름 이인성만의 독창적인 그런 컬러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인성이 가지는 주제에는 항상 향토색이라는 그런 로컬리즘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고 그게 주종을 이루는 그런 작품으로 가져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까 아카데믹한 부분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유학을 간 이후에 이제 나타난 현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 전에서도 그 과정들이 수차 과정에서도 아카데믹하게 쭉 올라왔었죠. 제가 지금 아카데믹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제도권화를 의미하는 건지 왜냐하면 이인성의 작품 중에서는
누구한테 딱히 배우지 않고도 네. 자유분방하게 어떤 도전적인 방식으로 했던 그림들이 있는데 네. 이것들이 그렇게 아카데믹화함으로 인해서 그 자유분방함이나 어떤 도전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사라진 것들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분히 있을 수는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아카데믹하다는 이 과정은 수청학교에 다니면서 서동진으로부터 배웠던 수채화가 기법이나 양식이 다분히 서양 미술의 기초적인 단계를 철저하게 구상해야가 가져야 되는 단계들을 철저하게 밟고 올라왔다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숙기가 되고 그 성숙기를 일본 유학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이인성의 컬러를 만들어갔던 부분들이었고 이인성이 활동했던 동경 시절에서는 다분히 그런 이 인상주의 학풍도 있었겠지만은 야수파적인 그런 학풍들 여러 학풍들이 같이 있었겠죠. 그게 그림 속에 보면은 이인성이 그 위에 유학 가고 난 이후에 제 그림들을 보면은 조금씩 묻어 나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이중섭이나 다른 화가들의 작품처럼 그렇게 이 점에 대한 이탈이 강하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분히 구상 계열, 재현을 하는 구상 계열의 작품들을 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인성 작품의 가장 절정은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예술가가 예술 활동을 하면서 다분히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고 환경이 삶이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유학 과정과 그 과정에서 첫 번째 부인을 만났던 그 시기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자기 아틀리에를 만들었던 1934년 그 전후가 가장 황금기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되어졌던 뭐 경주의 상곡이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가을 어느 날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이인성을 대표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 정도의 그런 대작이었고 그리고 이인성의 전형적인 컬러 그리고 기법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1934년 네. 전후한 그 시기의 작품들이 이인성의 빛이나 이인성의 컬러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것이 향토색, 한국적인 색이라고 하는 것들이 표현되는 절정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예, 맞죠. 그러면 그 뒤에 이제 44년에 나왔던 네. 해당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해당화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첫 번째 부인과 사별을 하고 침체기를 걷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의 재개라고 해야 되나? 다시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큰 작품을 그렸었고 거기도 다분히 저항의식은 들어있죠. 철이 지나도 이 옷을 해당하라는 게 아마 만약 한용운 시인의 그런 해당화를 읽고 나름 이인성이 작품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표현을 했겠죠. 근데 한영훈의 그 시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그렇죠. 훨씬 그 이전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해당화라고 하는 것이 그걸 그릴 때 1944년에 나왔다고 해서 그 해에 딱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준비 기간을 거친다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보이는 그림들의 모습들 속에서 해당화를 다시 봐야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뭐 철이 늦다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이런 꽃이 피는데 그때 날씨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은 좀 추워서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 이런 것들 너무 그냥 간단하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읽었던 게 한용운 시인의 시를 보면서 피어나지 못한 때가 되어도 피어나지 못하는
그 해당에 대한 부분들을 한용운 시인이 나름 저항의식으로 내용을 담아서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인성이 그 해당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역시 인성 역시 그 여인의 그런 뒤늦은, 그러니까 뭐 두터운 옷을 입고 있다든지 그런 모습들에서 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게 다분히 작가 입장에서는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착오를 해서 저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지금 시기가 이런 시기고, 아마 이때가 인성이 이 작품을 그리고 전체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당시에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했었고, 거의 전쟁의 종점이 다 다르는 시기였고, 그 국제 정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을 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이인성이 그림으로서 표현해 낼 수 있다라고 나름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을 제작했을 거다. 그렇게 유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인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살아왔던 시간들을 보면은 예.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왔잖아요. 그렇죠. 식민지 시기가 예. 겪어오고, 그다음에 광복 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쟁이 있었고, 예.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정도까지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뭐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대단한, 저는 이제 역사관이 잘 모르겠고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지금 평가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또 그 긍정적인 평가만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들은. 왜냐하면 주로 이제 고시기에 활동했던 이인성의 경우에는 정규 학교 과정도 아니고 어쨌든 거의 독학에 가까운 형태로 지금 그림을 그려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조선미술대전이라고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고, 유학 가서도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거기 대전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다른 연구자들은 또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마 다분히 그 당시에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꽂을 수 있는 게 일본 유학이 최우선이었죠. 뭐 이정우나 아니면 다른 화가들 같은 경우 뭐 유럽 쪽, 미국 쪽으로 유학 가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고이동과 김간호가 동경미술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해 오면서부터 한국의 화가들은 일본을 통해서 서양 미술을 배우고자 했었고, 거기를 가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 거기에 가서 뭐 역사적으로도 많은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일본에 가서 그분들이 미술 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나름대로도 일본에서도 배구회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미술 활동을 하면서도 지향의식을 일본에서 표하셨고, 이인성 역시 거기서 뭐 특별하게 지향 활동을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일본 유학을 통해서 나름대로 본인이 화가로서의 성장해야 되는 기초적인 학문은 충분히 배우고 왔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공모전이라는 그 당시에 이 발표의 장을 충분히 100분 활용해서 화가로서의 등단을 할 수 있던 그런 계기들은 충분히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게 없이 역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당시에 일본 유학을 가서 그런 공모전이나 아무 활동이 없었고 크게 없었던 분이 지금 이 21세기에 들어서서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내가 미술을 전공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나는 일체 일본이 활동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참여하거나 출품하지 않았고 이랬기 때문에 나는 그 당시에 예술 활동이 나름대로의 지향의식이었다 라고 붓을 꺾은 게 자원이다. 그게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 이인성 나름의 이인성 코드를 작품 속에 담았었고 그 담았던 작품들을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여러 공모전을 통해서 출품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인성을 추종하는 그 밑에 또 후학들이 그 이인성의 영향을 받아서 작품 활동을 많이 펼쳐 나갔었고 그게 불과 10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대구라는 지역이 유독 서울 다음으로 서양화라는 이 미술 장르가 활동이 많고 그리고 작가들이 많이 배출되는 게 그런 영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듭니다. 이 지역에서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 이야기를 하면은 저 미술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예술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너 그럼 이인성만큼 그릴 수 있어? 그러면은 너 시켜줄게. 지원해줄게. 이게 그 이인성이 가지는 지역에서 아이콘은 그만큼 미술에 대한 절대적인 위치 그리고 예술이 가야 되는 정확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서양 미술 도입기에 가졌던 그 시대의 예술가들이 후대에 줄 수 있는 아이콘은 그거 하나만 가지더라도 저는 충분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본에서의 활동이 어쨌든 이인성이라고 하는 인물은 출품전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졌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생님도 연구자시니까 일본에서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그렇게 구하기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기록 자체가 없는 건지 좀 궁금해서. 일단 이인성이 다녔던 태평양 미술학교가 전쟁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소실되다시피 해서 자료들이 전혀 남아있지가 않고 그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분들의 후손들을 만나더라도 자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다행스러운 게 이인성이 사진 찍는 걸 무척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1920년대부터 이 50년대까지 많은 기록들을 남겼었는데 그 기록들을 찾아서 그 당시에 기록에 사진에 같이 촬영되어 있던 분들을 만나고 찾아내고 하는데도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인성 연구라는 거는 지금 종결이 아니고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찾아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국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후손들이 또 돌아가시기 전에 후손들의 자료가 없어지기 전에 이인성의 행적들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는 게 이인성 연구의 가장 관건인 것 같고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인성 관련된 자료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일본에서 거래되는 그런 경매 사이트나 그런 자료들을 추시로 들어가서 관련된 자료들이 있나라고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교토에 가면은 그 서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인성이 활동했던 그 30년대 때의 관련 자료들, 이인성과 같이 활동했던 화우들의 그런 자료들도 있으면 수집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연구자로서 이인성의 삶, 이인성의 작품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요? 일단 자료이긴 하겠지만 그렇죠. 예. 이 예술가의 삶을 다 추적해서 그분의 삶이 어떻냐는 부분들을 유족들도 있고 그다음 관계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100% 찾아내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창학교의 학접부 같은 경우 국가기록원에 들어가서 자료를 받아냈죠. 받아냈는데도
사실은 그 자료들이 개인 정보가 되다 보니 뭐 유족 동의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미수사를 연구하는 연구자인데 이 자료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받아내는 게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인성 고택이라고 하는 중구 봉대동 16번지라는 그 고택도 기록상에 수창학교 학적부에 어쨌든 이인성이 수창학교 다니면서 그 학적부에 자기 집이라고 저는 주소가 중구 봉대동 성내동 16번지인데 그 고택을 확보하고 대구시 입장에서 이 공간을 이인성을 추모하고 이인성에 대한 이인성을 알리는 하나의 스페이스로 만들자라고 해서 10여 년 전부터 시하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결국은 계속 답보 상태고 제가 마지막으로 회의에 들어가서 받았던 이야기는 그 지역 일대가 다 재개발 구역으로 들어가서 아마 그 지역만 빼고 그 집만 불과 뭐 20평도 안 되는 공간인데 그 집만 빼고 개발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니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기념관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그 말만 나 듣고 회의가 끝났는데 그 이후로는 코로나도 오고 이래서 그 지역 지금 재개발이 됐나요? 아니 근데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개발을 이해 안 돼. 이게 이런 식으로 그 공간에 대한 그 예술가가 살았던 그 공간이라는 건 단순하게 18평 남짓한 그 작은 공간이 아니고 거기에는 수많은 아이덴티티들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서 다음 이 공간이 대구 지역에서 가지는 의미, 한국 미술사에서 가지는 의미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분히 미술 안쪽에서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걸 지역을 알리는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서 개발해 나간다라면은 대구시 입장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게 단순한 경제 논리로 논의를 해버리면 항상 문화예술은 2순위, 3순위로 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고택이라고 하는 게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치만 정확한 건가요? 위치가 정확했고 그 앞에 사시던 분,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 제가 그 집을 확인을 하고 그분이 선대 어른이 여쭤보니까 영천에서 그 집을 매입을 하셔가 그분이 살고 계셨고 그 선대 어른은 돌아가시고 후손들이 살고 계신데 여쭤보니까 그분이 1960년대 때 그 고택을 매입을 했고 매입할 당시도 여기는 대구에 이인성이라는 화가가 살던 집인데 나름 의미가 있는 집이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구입을 하셨대요. 그래서 크게 집을 훼손을 하진 않고 약간 정축을 하거나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 시하고 해서 연구를 했던 부분들이 그러면은 이 집이 과연 언제 지어진 집인지 해체를 해서 대들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상락을 했는데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했을 경우에 이게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집은 맞고 그리고 그렇게 집 자체가 방이 뭐 많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단출한 집이었다라는 그까지만 돼 있었는데 아니, 재현만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자리에 재건축을 하는데 그 집 하나 딸랑 놓고 진짜 그렇죠. 예. 지을 수는 없을 테고 적절한 공간으로 이축 복원하는 게 그래서 서로 뭐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대신에 이제 그 당시에 그 모습을 재현만 할 수 있다면은 그렇죠. 이축을 해와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 저희들이 보통 이 유럽 쪽 여행을 가게 되면은 물론 그 지역의 자연 경관이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뭐 최첨단 그런 환경들을 보는 것도 있지만 다분히 가져가는 게 유럽의 그런 오랜 역사 속에 있는 미술관이나 화가들의 그런 발자취들을 보는 게 주종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특히 대구 같은 경우도 근대 미술이 가지는 위치라든지 한국을 대표하는 근대 화가들이 그렇게 많이 태어나셨고 활동을 하셨고 여기에 그런 흔적들을 남겼는데 그걸 가지고 뭔가
대구의 대표적인 키워드로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미술사가로서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거는 충분히 만들기만 잘 만들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대구의 이인성을 대구에서 계속 묶어놔버리면은 이인성은 대구의 이인성밖에 안 되는 거고, 이인성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가로 키우게 되면은 한국의 이인성이 되는 거고, 전 세계의 이인성을 알리면은 세계적인 이인성이 되는 건데, 저희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인성이 가지는 화풍이나 그분이 갖고 있었던 예술 정신이 세계적으로 내놔도 충분히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 작가가 어떤 생을 사셨고 그분이 남긴 작품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아마 향후에 이야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뭐 적어도 이인성의 고택 문제들 네. 같은 경우도 그 연장선에서 보면 단순하게 그냥 이인성이 살았던 집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통해서 자꾸 대구, 한국, 세계 이렇게 나갔을 때 모습에서 오는 이인성의 달라진 평가, 그렇게 오면 이인성의 그렇죠. 평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네. 연구자들의 문제인가요? 행정력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자꾸 그렇게 정체될까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 미술 사가들에 대한 문제, 국민성. 저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요. 저는 미술 사가니까 지금 이인성도 그렇지만은 적어도 1930년대, 197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양화라는, 한국화라는 장르가 지금은 거의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서양화라는 게 뭐 해화를 대표하는 게 서양화가 되어버리고, 그 전까지 동양화라는 게 70년대 이전까지는 충분히 활동가가 있었고, 거기에는 한국적인 정신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 부분이 수혜시되고 사라져버리고, 서양화 중심으로 가버리고, 그림을 배우는 친구도 수묵이라든지 종이에 대한 부분들을 폄하하고 그다음 서양화 재료의 쪽으로 선호해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미술 연구에도 그대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살았던 시절의 구상 미술은 최고의 모던 아트였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필묵이 주종을 이뤘던 1900년대 초반에 이런 수채화 물감으로 컬러풀하게 그리고 신장로가 놓인 그런 대구의 최첨단 거리를 그리고 표현하는 화가들이 그려내는 작품들은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의 작품들이었죠. 근데 지금 21세기 지금 시점에 보면은 그냥 예전에 고풍스러운 그런 풍경이고 아카데믹한 그림에 준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 그 시절에 그 화가들이 왜 그런 그림을 그렸었고 이 그림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에 대한 연구는 이어지지를 못하고 그 당시에 그 시점만 놓고 보는 거죠. 저거 올드해. 저건 누가 집에 걸만 하겠어. 저건 아니야. 지금 요즘처럼 최첨단 컬러풀한 그림들이 집에 잘 어울려. 이런 것들이 일단은 미술에 관심이 있는 미술 애호가들에 대한 시각, 그리고 또 그걸 연구하는 미술 연구가들도 그런 부분에서 동조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거는 미술사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적어도 인성이 활동했던 1920, 30년대 그리고 그 위에 해방 공간, 한국전쟁 그 이전까지의 이 기록물들은, 작품들을 포함해서 기록물들은 역사적인 내용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적인 미의식이 있는 1930년대 전후의 미술 같은 경우도 충분히 우리가 연구하고 가져가야 된다. 이걸 이인성에 대한 연구, 그 시대의 화가들에 대한, 예술가들에 대한 연구를 우리 시대에 어느 정도 해내지를 않으면은 아마 후학들에 가서는 정말
예전 고전 속에 나오는 그런 하나의 화가로서 전락해 버리지 않을까. 그 예. 현재 이인성 화풍이라고 지금 아까 말씀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이인성 풍의 그림을 그리는 한국 화가들은 별로 없는 건가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 맥을 완전히는 아니지만은 때로는 스승을 뛰어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들이겠지만은 그렇죠. 예, 예. 뭐 답습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자, 그랬을 때 감히 그냥 화풍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렵겠지만 이인성풍의 그런 그림들을 그리는 예. 화가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나라 인성 합풍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미술에서 이야기하면은 사실적 재해를 하는 방법이죠. 그거는 뭐 지금도 미술을 입문하는 과정에서는 이인성 화풍을 그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학습기에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화풍을 그리는 게 좀 고지식하다, 옛날 올드하다라고 해서 새로운 기법들을 많이 그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인성의 화풍, 아카데믹한 화풍을 계속 답습해서 구상 재현 미술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인성의 정신, 인성이 그 시대에 담으려고 했던 그 정신. 우리가 미술을 논할 때 미술이 단순하게 사물을 표현해내는 방법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16세기 때 카메라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르네상스 시대 이후부터 해체되어지기 시작했고 인상주의가 나오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미술이 그런 인성과 같은 아카데미한 과정을 계속 답습해 나가고 세계적인 화풍의 이 흐름에서 반대되는 양식으로 가자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화풍들은 충분히 만들어지고, 뭐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백남준 씨의 그 비드아트라는 것도 맹 정신에서는 다분히 한국적인 오리엔탈 동양적인 그런 사고에서 접근해가 나갔던 부분이었고, 저는 이인성을 연구하면서 이인성의 정신을 그 시대의 이인성이 논하고 했던 그 시대에 처했던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회화로 풀어낼 수 있었는가, 본인이. 그것만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화풍에 보면은 충분히 뭐 바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대구에서 이인성 미술상이라고 해서, 매년 그 수상자를 1년에 한 명씩 배출을 해서 상을 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인성 미술상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상하고 나왔을 때 그만큼 그 작가의 네임밸류에 준하는 그런 대접을 주는 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인성만의 시대정신, 이인성이 그때 그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시대정신을 오늘날 그대로 올곧게 표현하고 있는 화가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분한테는 이인성 미술상이라는 상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여기에는 지금 이인성 기념사업회가 있고, 예. 선생님은 지금 밖에 있는 예. 연구자로서 예. 이 이인성 기념사업회가 활동하는 걸 쭉 보고 계시잖아요. 예. 같은 지역 내에 예. 거주하시고, 그러면서 혹시 이제 기념사업회에 이렇게 바라고 싶은 것들이 혹시 있을까? 왜냐하면 서로 유기적으로 굉장히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죠.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것 예. 같은데, 또 이런 게 또 뭐 기념사업회가 됐든 아니면 대구시가 됐든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좀 그래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를 찾기 위해서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인성 기념사업회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아카이브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인성 기념사업회가 대구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인성이 살았던 생의 대부분을 대구에서 보냈기 때문에 여기는 이인성의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게 단 연구가 안 되어져서 그런 연결고리를 못 찾아서 수집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족들의 희생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게 개인이 하기에는 단순히 금전적인 부담도 있지만은 지역 문화예술계의 관심이 그 무엇보다 사실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전적인 지원을 못 해주더라도 여러 이인성을 좋아하고 이인성 예술에 대해서 새롭게 알리는 지역민들이 많아진다라면 아마 이인성 기념사업회는 활동하기 훨씬 쉬워질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소외되고 새로운 뭔가의 새로운 예술 쪽으로 자꾸만 이게 방향이 전환되다 보니까 기념사업이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인성 기념사업회가 또 풀어나가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인성의 작품이 다 이렇게 파악이 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요 지역사회 안에서도 이인성의 작품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 건물이 있는 곳이 대구 양령시고, 이 양령시가 한국전쟁 이후에 영남권에서 한약 재료상들이 다 모여서 했던 곳인데, 그 당시 80년대 때 그 원로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이쪽 양령시 주변에 있던 한약방에 가면은 이인성 선생님 그림들이 그렇게 많이 걸려 있었대요. 그 당시에는 이 한약방 하시는 분들이 다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이인성 그림을 보기 위해서 미술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 한약방에 와서 누구 그림이 어느 집에 걸려있고 이렇게 봤던 부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작품들이 다 사라져서 서울에 있는 주요 미술관으로 가고 이렇게 됐던 부분들이죠. 근데 그게 다 이렇게 갔으면은 그대로 이동이 됐으면은 좋은데, 그게 또 중간에 망설되거나 아니면은 행적이 묘연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진 하나를 가져와서 우리 집 대청마루에 이 그림 이인성 작품이 걸려져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작품이 도난당했어요. 그 작품이 도록에도 있고 이인성 그림으로 확인되는 작품이었고 원소장가가 그분이었죠. 근데 그 작품이 망실되거나 없어진 경우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찾아내서, 예. 그리고 이게 근대 미술이란 게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인성이 활동했던 당시의 작품들을 제대로 무슨 기록을 남기거나 아니면 사인을 제대로 해서 남겨놓지 못한 작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인성 작품으로 추정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이인성의 제자들이 이인성 화풍으로 그린 작품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이인성의 작품이 진위 여부에 의해서 흑백 논리로 기다 가다라고 해서 아닌 것들은 망칠되어 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미술사 연구에서 상당히 나중에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도 다 아카이빙해서 그 시대의 이인성 화풍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수집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게 이런 이인성 이인성 기념사업회에서 그 자료 수집, 그리고 그 소장가들을 찾아내서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주 업무가 되지 않을까. 유작이라도 수집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유작이란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베니아판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들이 그냥 단순 논리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 맞을 수가 있죠. 이거 베니아판 일제강점기 때 없었어. 이거는 한국전쟁 때 미군들에 의해서 들어왔던 재료야. 그 이전에 그랬던 베니아판이 그린 것들은 다 시대가 1940년 이후가 될 거야. 아닐 거야.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논리로서는 맞지만은, 저도 이런 연구를 하면서 아카이빙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보는 관점, 그리고 제가 이인성에 대한 주변 인물로 해서
찾아낸 것들이 조합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후학들이 연구를 할 때는 좀 더 풍성한 자료들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작년에 이인성에 같이 활동했던 윤복진이라는 분의 유족에 의해서 윤복진 후손들이 갖고 있던 윤복진 자료들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기존 이인성 기념사업회에서 체크 못했던 이인성 자료들이 또 발굴이 됐어요. 같이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같이 활동했던 당 동시대의 인물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발굴되어져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을 찾아내고 그분들 후손들이 갖고 있는 유품들 속에서 충분히 이인성에 관련된 자료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네트워크를 다 체크를 해야 되고, 그 양반들도 다 이렇게 자료를 좀 수집을 해야지. 그렇죠. 예. 크로스 체킹이 돼야지만. 예. 아까 화판 같은 것도 이미 뭐 일제시대 때 조선 목재가 있으면서 우리보다 훨씬 지금 우리는 없애지 못했던 합판을 그렇죠, 이미 예. 일제시대 때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못 하는 그렇죠. 거죠. 예. 제가 2005년도에 이인성 선생의 대규모 전시를 기획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경주에 있던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을 와서 경주에 내려가서 그분이 갖고 있던 유품들을 봤었는데, 그분 돌아가셨죠. 그 선대 어른이 이인성 남산병원에 있었던 이인성 아틀리에에서 그림을 배웠던 분. 그래서 그분하고의 이인성하고 주고받았던 편지 서신이 그분 후손들에 의해서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성 선생이 일정강경기 때 금강산을 스케치 여행을 가면서 제자한테 보냈던 편지. 저희가 이렇게 연구를 항상 하다 보면은 이인성 선생에 대한 연구를 한 데에서 이인성 기념사업회 이채원 회장님 집에 뭐가 있을 거라고 계속 뒤져봤자 놓을 건 없어요. 사실 이인성에 관련된 것들은 이인성 주변에 있던 인물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후손들이 갖고 있던 자료들을 보면은 선대 어른한테 보냈던 편지, 그리고 기념으로 줬던 그림들,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나온 것들이죠. 주기적으로 이인성 특별전을 해야지만 자꾸 이렇게 확산되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게 그런 기획들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사실은 이게 다분히 많이 하면 좋은데 워낙 작품 수집하기도 힘들고 경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힘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대구미술관이 개관한 이후에 2012년도에 덕수궁미술관에서 탄생 100주년 전시가 있었고, 그해 대구에서도 전시가 있어져서 그나마 지역의 이인성과 관련된 분들이 와서 이런저런 말씀도 많이, 이게 지역 미술을 다루다 보면은 그나마 참 한 게 이인성과 되셨던 분들이 우리 선대 어른이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수집했던 자료 중에 하나가 남산병원에 병원에 근무하셨던 분인데, 그분 사진에 이인성하고 같이 찍었던 남산병원에 찍었던, 눈 추우면서 찍었던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것들이 관련되신 분들이 이렇게 제보를 해주시거나 자료를 건네주시면은 아카이브가 좀 풍성해지는 거고, 또 그분들이 자꾸만 망각의 작가로 자꾸만 잊어버리면은 이인성 연구는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대구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렇죠. 이 영역을 좀 활동 범위를 좀 넓혀서 서울에서도 어쨌든 활동을 하셨으니까 기획전 같은 것도 거기서도 좀 과감하게 좀 열어보고 하는 것들도 맞아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좀 더 많은 자료들을 예. 수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기념사업에서 해야 될 몫이 있고, 사실 대구시 차원에서 지역 예술가에 대한 선양사업 일환으로 서울에서 어쨌건 이인성은 40년 해방 이후에 또 서울에 올라가셔가지고 미아리국에 사시면서 신촌에 사시면서 이화여고에 또 교편을 잡으셨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제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거기에 행적들도 남아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집하면은 아마 그동안에 이어졌던 끊어졌던 이인성의 그 생애가 아마 좀 연결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더 이인성에 대한 예술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재조명해보고 그분이 남겼던 예술 정신, 아마 지금은 저희가 단언하기는 힘들죠. 이인성이 가진 예술 정신이란 게 물론 기념사업회에서도 이인성에 대한 친일 논란이라든지 그분에 대한 작품들이 대표작들도 있지만은 또 이인성의 수준에 못 미치는 태작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들에 대해서 이인성이 과연 천재성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이인성에 대한 연구가 지금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보면 지금 초기 단계라고 볼 수 뭐 그렇게 하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이 미술사 쪽에서만 보더라도 이인성에 관련된 논문이 채 100건도 안 남아 있어요. 예, 그만큼 이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기초 단계에 있는 상태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일본 유학 시기에 남짓 한 4, 5년 남짓 있었지만은 일본 유학 시기에 이인성을 연구하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논문거리가 대구도 남을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김생 같은 분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면 좋은데, 왜냐면 여기 뭐 기념사업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즉 한정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직접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확산이 되면은 예. 이 인상에 대한 집중적인 그렇죠. 자료들이 수집이 되고 예.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 저도 지금 여기 기념사업회 와가지고 이렇게 자료 정리 좀 애쓰고 계시는데 아직도 이것도 멀었다, 갈 길이 멀다고 할 정도로 쉬운 일은 아닐 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아까 그 기념사업회나 아니면은 대구시에 관한 부분들, 그 대구시가 좀 뭘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아까 한 얘기로 마무리 멘트를 그걸로 하는 걸로 하면서, 혹시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었었는데 못한 이야기가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인성에 대한 논의들은 대구에서 모든 분야에서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인성을 대구를 대표하는 화가라고 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구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구의 이인성을 대구 사람들이 얼만큼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항상 의문시 이야기를 하죠. 그분이 근데 뭐 조선미술전람회라는 큰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면서, 그리고 대구의 큰 병원장 사위였다면서, 이런 단편적인 지식이나 정보는 알고 계시는데, 이인성이 살았던 그 시기 일제강점기 때 사실은 우리 민족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항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결국은 징병일 아니면은 정신대로 끌려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러면 붓을 들고 있던 예술가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느냐. 결국은 예술가들은 그림으로서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예술로서 제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분이 이인성은 자기의 작품으로서 그 제항의식을 표했고, 그 표현을 발표를 했던 장이 조선통족부에서 주관했던 조선미술전람회라는 그였는데, 그거 외에는 사실 대구도 그렇지만은 서울 쪽에서 발표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곳은 그밖에 없었던
이게 지역의 가난한 학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그분이 그 작품 속에 담으려고 했던 시대 정신은 충분히 우리 후학들이 알고, 그리고 그 이인성이 가지는 예술 정신을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냐라고. 이게 예술이 자꾸만 시대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역에 있던 이케대라는 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일제강점기 때 활동이 뛰어났습니다만은 1988년도가 되어서야 해금이 됐었고, 그 이후에 이케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단계인데, 이인성 같은 경우는 1950년대 사고사로 돌아가셨지만 그 이후에 충분히 대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인성에 대한 연구를 가져갈 수 있었던 시간은, 그리고 그분에 대한 아카이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다 지났고, 지금 동시대, 이인성과 동시대 활동했던 분들이 다 작고하셨고, 그 제자분들도 지금 다 작고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사료적인 자료들을 모으고 그 작품들을 놓고 그분이 가졌던 시대적인 삶과 그분의 예술 정신을 제대로 올곧게 읽어가는 게 저희가 계속 해야 될 연구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있어요? 아니, 중랑문화원에서 예. 아니 시하고도 서울시에서도 가능하지만 지금 잠든 곳이 그렇죠. 망우 예. 역사문화공원이잖아요. 거기에서도 많은 기획과 이런 걸 할 텐데 예. 만약에 한다면 이제 대구하고 대구시와 중랑문화하고 중랑문화원과 협업- 어떤 기획을 하면은 좋을까. 아, 그렇죠. 선생님도 연구자시고 또 큐레이터니까 예. 조금 아이디어를 하나 또 음. 던져주신다면 응. 어떤 게 있을까요? 거기에 계신 아까 권정규 선생님 말씀하신 권정규 선생님도 참 드라마틱한 삶을 사셨잖아요. 예. 이인성 선생님만큼 드라마틱한 삶을 다 사셨고 해서, 글쎄요, 궁극적으로는 이인성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림 해화가 있으니까 해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 추모의 공간이나 별도의 공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게 또 원작들이 다 지금 100년이 가까이 되어져 가는 그런 시기의 작품들이 있고, 원작이 사실 이동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즘 영상이 워낙 잘 나오니까 아마 미드 파사스나 이런 걸로 해서 이인성의 대표작들을 가지고 영상물을 만들어서, 그거는 실내도 가능하고 야외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걸 이인성 선생 한 분에 대한 추모의 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예술가들을 다 접목해서 가져갈 수 있는 곳이 일단은 그렇게 확산을 하고, 그렇죠. 진짜 원본을 보고 싶은 사람은 원본이 있는 곳이나 전시를 통해서 볼 그렇죠. 수 예. 있도록. 제가 2005년도에 리엄 미술관에 전시 기획을 하기 위해서 가서, 이렇게 대구에서 이인성 선생이 돌아가시고 대규모 전시를 처음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작품을 좀 출품을 꼭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필요해요? 했으면 당연히 해당 화부터 해서 대작들이 필요로 합니다라고 하기 실장님이 아니라, 대구시에서는 그 작품이 그냥 이인성 작품으로 보지만은 삼성에서는 그 작품이 국보급이다. 그래서 국보를 함부로 그냥 옮기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위에 고향인 대구에서, 인성님은 대구인 고향에서 전시를 한다니 작품을 못 빌려드릴 수는 없고, 작품을 몇 점 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다른 작품들을 빌려왔었어요. 그게 원작을 그만큼 소중하게 사실 생각하다 보니까, 또 그만큼 저는 한편 이게 그냥 선뜻게 내준다라면은 아유, 이인성 선생에 대해서 이렇구나 생각인데, 그만큼 삼성이라는 그 대그룹에서 국보 오늘하고 이야기를
그래도 선생님 작품이 여기서 영구히 잘 있다라고. 보존되겠다. 예. 보면은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리움미술관 올라가면은 상설 전시로 그 이쪽 부스에 세 점이 나란히 그려져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그래도 대구의 대표적인 작가가 한국의 대표적인 미술관에 이렇게 상설 전시되어 있다는 게 참 자긍심도 많이 느끼죠. 예,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